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철이 함께 정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월간 플래툰 홍희범입니다. 같은 월간 플래툰 이준규 기자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그 녹화 네네. 시간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날에 바로 흥미로운 소식이 들려요. 네, 북한이 또 불상의 발사체를 해서 맨날 우리는 불상의 발사체라고 불상 싫어요. 숫자가도 한번 쏘고 그러지 맨날 불상만 쏴. 그러니까 아, 그랬다가 종교도 또 없는 나라인데. 그러니까요. 그 일주일 후 일주일인가 6일 후에 또 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저는 그거 보면서 야 코로나 때문에 너무 우리를 잊지 마 제발. 우리도 있어. 딱이죠, 야 딱. 우리한테 네. 좀 관심을 좀 가져봐. 야 불상 받아라. 뭐 이런 느낌을 좀 거의 받았어요. 그렇죠. 자주포도 아닌데 자주 쏩니다. 그렇죠. 관종인 것 같아 관종. 관종 맞아요. 네. 자, 이렇게 또 관종의 쏘다 난. 보니까 네. 그동안에 우리가 얘기한 건 그거에 대한 대응책이랄지 또는 그 쏜 거에 대한 어떤 그 무기 체계에 대해서 이게 어떤 거랄지 뭐 이런 위주로 네. 말씀 많이 드렸고 대공망도 좀 얘기를 드렸고요. 네. 그랬는데 이번에는 좀 총괄해서 그 북한의 그러면 장사정 포병 전력이 지금 현재 네. 어떤 상황이고 장사정 포병 전력에 대한 대응 전력은 또 우리는 어떤가? 저는 이제 그 얘기 나오기 전에 궁금했던 게 왜 북한이 포병 전력 중에 장사정 포병 전력에 이제 뭐 지금 비대칭 전력으로 미사일을 투자하기 전에 사실상 그 포병 전력에 이제 힘을 쏟았잖아요. 왜 그랬는지부터가 전 이제 궁금하거든요. 뭐 수도권 때문인가요? 이게 사실 두 가지가 있는 게 일단 북한이 제공권은 못 잡는다고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6.25 이후에. 제공호가 나타난 이후에는 안 되는구나, 그렇죠? 방위성금 혼납기랑 어떻게 보면 제공호 틀린 이후에 맞죠. 네. 좀 많이 올라가게 되죠. 물론 그죠. 예. 이게 사실 항공 그 균형이 한국 쪽으로 넘어오게 되죠. 근데 본격적으로. 우리를 본격은 빼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미군이 있기 때문에 네. 북한은 어쨌든 전쟁이 나면은 자신들이 제공권을 잡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 기자님 그거 어떻게 보세요? 그 질문에 대해서. 그거는 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로 본달지 이 북한이 항상 한국한테 그 협박할 때 항상 쓰는 말 있지 않습니까? 서울 불바다. 서울 불바다. 그렇죠. 90년대 딱 나와서 거의 그냥 고정화된 이 레파토리죠. 레파토리였지 이미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두 가지로 보는 게 네. 기본적으로 그 북한의 전략은 일주일 내지 심하면 길게 일주일 안에 네, 길게 그렇죠. 뭐 네. 길게 10일까지 보고 수도권 있죠. 점령을 걔네들 목표로 하고 작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장사정의 다련장, 그러니까 장사정의 미사일들, 중거리 미사일들은 사실은 아무리 북한이라고 해도 대량 보유가 어려워요. 힘들죠. 예. 그리고 한번 발사하게 되면 그 지역은 초토화가 되니까 그러니까 대량 갖고 있는 재래식 포병 전력을 장사정으로 쏟아부어서 네. 주요 산업망이나 주요 부대를 몰살시키겠다. 그런 이게 첫 번째. 그런 전략으로 이걸 키우고 있는 제공권 거죠. 어차피 제공권도 못 잡을 그렇죠. 거고. 네. 아까 홍 편집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부분하고 또 연결이 되는 게 결국 제공권이 안 된다면 스탈린이 말했던 대로 포병은 전장의 신이다. 그렇죠. 그래서 장거리 포와 방사포를 활용해서 수도권과 타겟만은 날려버리겠다. 사실 이거죠. 수도권만 가정해도 북한 쪽이 포병 사거리를 굉장히 길게 할 수밖에 없는 게 휴전선부터 시작해서 사실상 한강 이북은 거의 전 지역에 북한 입장에서 표적이 될 만한 것들이 엄청나게 산재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사실 한강 근처까지 닿으려면 이게 보통 사고라고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장사정포와 어떤 다련장 로켓 및 경우에 따라서는 탄도미사일까지는 아니지만 장사정 로켓, 포병이 운영하는 프로그 같은 이런 것들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그렇죠. 거죠. 프로그는 뭐 퇴역을 한 거로 보여지는데 아무튼 그렇죠. 맞는 말씀이시고 그렇게 따졌을 때 이제 숫자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죠. 50km 이상의 사거리를 유지를 해야 40에서 뭐 72 정도 타격력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또 그 핵심으로 나오는 게 북한에서는 주체포라고 부른다고 하는 그 장사정포죠. 그렇죠. 이게 사거리가 55km 나오고요. 이런 포격으로 일단 때린다 하면은 서울에 상당한 피해는 줄 수 있죠. 근데 사실 근데 사실 그거의 베이스가 된 그 곡산포의 베이스가 된 것이 이제 170mm 그렇죠. 러시아의 이제 170mm 해안포를 포인데 네. 그것을 우리가 이제 동구권에서 들여와서 시험을 해봤죠. 사격 그렇죠. 테스트도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50km 가까이 날아가긴 하는데
위력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지만 그렇죠. 네, 그리고 그렇다고 해도 무시할 건 아니다. 그렇죠. 영 딴 데 맞아. 네. 그렇기 그게- 때문에 예. 1978은 사실 전력에서 제외가 되고 사실은 1978하고 1989 두 버전이 그렇죠. 방금 딱 말씀하셨던 1989가 상당한 아니, 위협이 왜- 되죠. 사실상 북한도 지금 1978 버전은 뭐 거의 퇴역시킨 걸로 지금 아니, 왜 정보 걔들은 아직 맞습니다. 20세기에 살고 있는 상에서도 거예요? 적어내고 20 뭐 있고요. 이런 걸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뭐 전차들은 20 쪽으로 가는데 아니, 그러니까 아직 이게 그 그쪽으로 연결되는 게 뭐냐면은 원래 북한은 그 방사포가 아니라 이렇게 장사정포에 집중을 하다가 결국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대구경 방사포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게 맞는 얘기죠. 타격력. 그러면 지금 현재의 뭐 현황이랄까 이런 거를 한번 간략히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렇죠. 뭐 지금 방사포 같은 경우는 1989 국산 같은 거 음. 56km 정도 속도로 달릴 수 있고 그 사정거리 55km. 근데 대신 그 55km 거리를 날아가려면은 장약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거리를 위해서 이 탄두가 위력이 좀 약해집니다. 그리고 성능에 대해서 또 하나 그 집중할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방열에서 사격하는 데까지 한 30분 정도 걸린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북한의 장사정포라는 거는 지속 포격보다는 초반에 개전을 했을 때 집중 사격 한번 때려서 그러니까 거의 북한에서 판단하기도 한 2발까지 보는 게 한 게 아니겠느냐. 실제로 운용도 그 동굴 땅굴 진지에 들어가 있다가 들어가 속이 있다 직접 싹 나와서 나와서 방열에서 왜냐면 이거 GPS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이건 그냥 그 완전 조준 사격밖에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한 방 때리고 다시 들어가야 돼. 아니요 들어가진 않고 한 10분 정도 탄착 수정해서 쏠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발 더 쏘고 죽거나 안으로 들어가거나. 그거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는 좀 더 이따 말씀드리고 그렇죠. 일단 그 네. 북한에 대한 어떤 포병 전력을 계속 말씀 주시는데 그럼 그러한 전력들이 국방백서에 보면은 뭐 포병 전력이 13,000문 이상이고 엄청나게 많죠. 그중에 5,500문이 방사포류고 네. 그 나머지 8,000문 정도가 자주화돼 있는 거의 야포. 다 자주화돼 있는. 근데 사실 자주화됐다고 하지만 전방만 자주화가 돼 있지 그들도 후방은 견인포가 많아요. 이번에 그 김정은이가 시범으로 나와가지고 아, 이제 그렇죠. 예. 이 북한의 7군단과 9군단이 포병 그 경연대회를 벌여서 7군단이 합동 타격 이긴 훈련이라고 거. 했었죠. 거기 보시면 전부 견인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견인포도 상당히 많은데 그럼 그것이 다 위협이 되느냐? 장사정포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아까 소개해드린 뭐 1978, 1989, 뭐 1992 이게 다 그 장사정의 포들인데 55km에서 60km, 심지어 65km까지 간다고 하는 이런 장사정포가 위력적이냐? 아니면 방금 우리가 3월 3일과 3월 9일 날 그들이 쏜 네. KN-09로 알려진 네. 대구경 방사포가 위력적이냐? 당연히 대구경 방사포 쪽이 됐는데 그렇죠. 사실상 뭐 지금 흐름 자체는 북한도 방사포 쪽으로 지금 왜냐면 집중을 한번 하는- 어차피 한 번 쏠 거면 많이 쏘는 쪽으로 생각을 하겠죠. 그럼 그렇죠. 저라도 생각할 수 있으니까. 아니 근데 그게 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방사포 지금 5,500문의 방사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거기엔 굉장한 허수가 있는 게 제가 그걸 강조하려고 그런 건데 107mm 방사포는 정말 애기 수준이에요. 그렇죠. 그런 건 북한의 그 사단 밑에 연대의 지원 포병대로 배속돼 있는 게 바로 그 107mm예요. 107mm면은 뭐 거의 우리로 따지면 3.2. 105mm 그 야포 정도 사거리 그렇죠. 밖에 안 나오죠, 사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이유가 120mm 방사포도 120mm. 마찬가지고요. 111mm, 네. 120mm. 예, 예. 그게 많은 240mm. 이유가 하도 저 한국 전장한테 당했잖아요. 화력으로. 그러니까 화력으로 압도해 보겠다는 거죠. 전방에서라도. 막 그냥 네. 그냥 다발로 쏴가지고. 그렇죠. 근데 공군력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포병 전력에서. 포병과 방사포로 그걸 간극을 메꾸겠다라는 전략.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한계가 온 거죠. 그거에 대한 대응하는 논리나 교리를 한국군 및 한미연합군이 갖고 있으니까 그럼 뭐 결국은 대구경 장사정 대구. 예, 그렇죠. KN-09만 하더라도 그 발사체의 그 포탄이 함께 묶여 있는 게 6발, 많아야 8발이거든요. 네. 지금 심지어 300mm 이상의 대구경 방사포는 4발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지금 그렇게 얘네들이 지금 바뀐 거예요, 지금. 점점 크게. 크고 점점 정확하게 그- 멀리. 예. 정확도를 굉장히 지금 중시하는 게 그 유도 미사일. 그렇죠. 거의 뭐 유도 로켓 이거를 지금 또 집중 개발을 하고 있어가지고 300mm, 400mm급은 이제 거의 어떻게 보면은 로켓탄이라기보다는 거의 미사일로 사실 되지 이게 않을까. 그동안 그런 전통적으로는 이게 방사포냐 미사일이냐의 구분이 별로 의미가 없어진 게 사실상 방사포라고 분류만 됐을 뿐이지 한 세대 전에
전술 지대지 탄도탄이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상. 이론상으로는 이렇습니다. 그 청취자 여러분들이나 밀리 매니아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막 옥신각신이 있는데 정말 담론적인 이론은 이렇습니다. 로켓은 말 그대로 유도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유도 부분이 그렇죠. 없고 네. 그냥 로켓의 힘으로 날아가는. 그렇죠. 날아가는 기껏해야 발사체예요. 탄도 유지할 수 있는 관성항법 정도는 그렇습니다. 있는 정도. 예, 예. 그게 로켓이고. 미사일은 어떤 게 올라가느냐? 바로 그 유도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 400mm 같은 거는 북한도 어떻게 부르냐면 대구경 조종 방사포라고 불러요. 그렇죠. 네, 유도체가 달렸다는 얘기죠. 최소한 목표를 고정 목표가 있으면은 내가 벗어났다 싶으면 다시 그쪽으로 수정해주는 그렇습니다. 그 정도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군의 입장에서는 그 정도 수준의 유도체라면 그건 미사일로 보기 어렵다는 거고 나머지 또 그걸 반하는 뭐 밀리매니아랄지 또 다른 국가에서의 주장은 그건 미사일이다라는 거고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과거에 엄연히 미사일로 불렀던 스커드 같은 게 지금 북한이 쏘고 있는 이 방사포보다 훨씬 부정확해요. 사실 생각해 보면. 부정확한 것도 그 예를 들어 뭐 300mm 같은 경우는 지금 그 400mm급 같은 건 지금 사거리가 380에서 400km 아니냐 지금 그렇죠.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뭐 거의 남한 전투를 지금 커버가 가능하다. 걔네들이 시험한 걸로 봤을 때는 적어도 250km 이상은 정확하게 꽂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무시 못합니다. 그것이 이제 조작된 영상이 지금 공개돼서 지금 사진일지는 정말 장담 못하는데 그러나 그들의 기술만으로라도 그것은 정확하다라고 우리가 전제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섬에 있는 딱 표적을 그냥 딱 명중하는 영상을 공개를 했거든요. 지금 거기다가 또 우려할 만한 게 중국이 뒤에서 기술 그렇죠. 지원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 의문이 있는데 그렇죠. 근데 문제는 중국 기술 들어갔으면 진짜 더 무시 못하거든요. 네. 저는 궁금해지는 게 이제 뭐 현역 시절에는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이제 뭐 들으시는 분 상당수는 민간인들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북한이 전시에 이제 서울을 향해서 방사포로 사격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피하고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느냐. 뭐 사실 전 그게 좀 많이 궁금합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또 이렇게 나오게 된 문제가 뭐냐면요. 예를 들어 뭐 240mm 이상 그 300이나 400급은 거의 미사일 그렇죠. 네. 잡듯이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KAMD를 써가지고 KAMD 자산 같은 거 써서 물론 최초는 그런데 그 말씀하신 그 방열에 대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네. 그다음에 그 부분은 탐지가 돼요. 포착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대비한다는 건 거의 동시에 때려야죠, 우리도. 그렇죠. 동시에 뭐 때려야 되고 당연히 그러긴 하고 이제 전술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 그 북한의 서울 포격은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나치 독일의 런던 폭격이랑 사실 전 비슷한 오판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2,000여 개 이상의 주요 전략 목표 안에 지금 장사정포의 주요 부대 위치들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때려야 돼요. 그러니까 공군력으로 먼저 때리고 우리 그 KGB 이제 제공호는 말씀하셨는데 그 우리의 그 로우급인 제공호에마저도 그게 달려있죠. 유도 폭탄이 되기 때문에 근데 왜 KGB라고 했으면 더 멋있었을 텐데. 그게 코리안 가이디드 글라이딩 아하. 법이니까 활강 폭탄이라고 했어요. 그냥 언제부터 폭탄이 아니라. 알면서 한번 던지신 거야. 네. 언제부터 영어에 그렇게 열중했다고 사람들이 말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KGB라고 했으면은 팔매도 잘 되고 얼마나 KGB. 네. 그 안 사겠다는 잡혀가고 막.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또 이게 북한이 또 이렇게 그런데 좀 집중하고 있는 게 결국 방사포 같은 활약에 집중하고 있는 게 결국 초반에 잽싸게 빠른 시간에 화력을 쏟아붓는 것만이 자신들한테 승부가 그렇죠. 약간의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에 모든 걸 그래서 건 거죠. 뭐 저는 좀 극단적인 얘기지만 만약에 전쟁이 났다고 이제 서울에 이제 뭐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저는 우리가 이기는 첫 번째 징조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북한의 바보지. 그렇죠. 네. 하기는. 이런 말도 있어요. 그 파괴력이나 이런 것이 서울에 어떤 주유소가 파괴돼서 나는 폭발력이 오히려 위험하지. 네. 뭐 그들이 어느 그 지역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청와대를 갖다가 정밀하게 타격한다 이런 능력도 안 되고 그것이 곡사화돼서 날라오기 때문에 이 청와대가 또 아주 절묘한 위치예요. 있죠. 네. 우리에게는 북한산이 있고 그렇죠. 산을 딱 잠깐 병풍으로 북한의 하고서 포격을 막는 게 북한산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어쩌면 야. 이게 아주 절묘하네. 교묘히 막혀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청와대를 타격한다는 건 어떻게 빙빙 돌아서 순항미사일급이 때리지 않는 한 어려워요. 네, 그게 사실 네. 개인적으로는 북한이 그런 식으로 어떤 장사정 타격을 장사정 화기를 많이 했을 때 말려들면 안 되는 게 민간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얼마 안 되는 탄도미사일 요격 자산을 서울에 집중, 그러니까 민간인 보호에 집중할 경우에 오히려 그게 화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뭐 그런 전략, 뭐 대포동이나 이런 노동 같은 거 말고 얘네들이 또 지금 중시하는 게 단거리 전술 미사일이거든요. KN-23 같은 거. 그렇죠. 북한판 이스칸데르 M인데 비행 경로를 지키면서 날아왔을 때 과연 어떨 것이냐. 근데 골치 아프긴 하죠. 사실은 그걸 대비해서 만든 것이 패트리엇 3입니다. 그렇죠. 패트리엇 3로 우리가 이제 완벽하게 갈아탄다면 그 부분도 우리 독자적으로 대국망이 방어가 되고요. 여러 가지 뭐 대응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청취자분들이 참 오해하는 게 하나 있는 게 13,000문이나 되면 그 13,000문에 뭐 절반만 그 장사정포라고 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과연 그럴 숫자는. 거냐? 사실은 그렇지 않고 아니죠. 900문 정도의 전력입니다. 그거는 반드시 기억을 그게 하셔야 사실 돼요. 그 13,000문에 뭐 2차 대전 때 쓰던 76mm 뭐 이런 것까지 있죠. 미친 듯이 섞여 있어요. 네. 진짜. 사정포 들어있네요. 우리가 그 예비군에 들어있는 105mm 이런 것까지 포로 치듯이는데 우리나라가 더한 거죠, 그게. 아까 방사포 얘기 드리면서 그 107mm 얘기했잖아요. 그 연대급에 들어가는 107mm가 대부분이에요. 5,500문 중에. 그거 트랙터로 겁니다. 트럭이 네. 모자라서.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사람이 걸 수도 있지 않나요? 이제 이제? 실제로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네, 뭐 1000문 아래쪽으로 있는 것이 120mm. 그게 거의 그 일반화되어 있는 러시아로 치면 그 BM11이나 BM21, 21급 그렇죠. 예. 그런 방사포들 121mm급들이 또 대부분이고요. 장사정 방사포는 별로 없습니다. 사실 이게 아직 많이 확보를 못했죠. 북한이 여러 방사포. 종류를 계속 쏴서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것처럼 생각이 되고 있지만 정확한 숫자와 운영 현황이 미지수인 게 또 골치 아픈 거죠. 네.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란 추정이 있습니다. 북한 경제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뭐 견인포 부분 같은 건 제가 좀 관심 있어 했나 되게 찾아봤는데 그 견인포를 끌던 그 포차라고 그러죠, 트럭. 네. 그걸 운용하시던 그 북한 여군이 탈북을 하셨어요. 네. 그분이 이렇게 하는 말씀 들어보면은 포를 끌고 직접 돌아다녀 본 적이 거의 없다. 왜 그러냐 하니까 연휴가 있어야 다니까 아니냐. 연료. 배급을 안 해줘. 그리고 그들이 얘기하는 자주포, 그러니까 그들은 자행포라고 그러죠. 네. 그 자행포에도 우리처럼 따로 따라가는 탄약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탄약차들이 전부 트럭인데 트럭이 가다 많이 퍼진대요. 그것도 이제 그 하나의 그걸로 많이 있는데 왜 탄약차가 못 따라간대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자행포에 탑재되어 있는 탄약 수는 얼마냐? 10개도 안 되고 심지어 뭐 많이 그 줄 필요 어느 없죠. 종류는 많이 2개. 실었을 때 뭐 한 15발 그게 인데 대개 지금 실려 있는 게 뭐 10발 정도 이유가 있는 게 북한의 자행포들이란 게 K9이나 K55 같이 정말 고려를 많이 해가지고 정말 많이 만든 게 아니고 완전히 급한 때로 뭐 장갑차 차체, 뭐 구형 전차 차체 등등을 급조해서 개조한 것들이 많다 보니까 심지어 장갑화도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예. 옛날에 우리 왜 M107, M110 그렇죠. 아시죠? 예, 예. 딱 그 그런 자주 식이죠. 딱 그런 식이죠. 예. 완전히 그냥 개폐, 덮개가 없는 예. 거예요. 비가 오면 맞고 네. 눈이 오면 맞고 네. 막 노출식 파편이 자주 들어오면 더 잘 맞고 우리 하죠. M110 그 탄환수가 몇 개예요? 적재한 탄수가 2발이잖아요. 두 발이죠. 예. 그래가지고 맨날 그런 M548 식의 따라다니고. 그래서 그렇게 두려운 것은 아닙니다. 사실 900문 정도를 전부 타격할 우리도 대응 수단이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죄송합니다. 전시 상황이 됐는데 서울로 포탄이 날라오면은 우리가 이기고 있거나 북한이 오판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잔인한 얘기긴 한데. 그렇죠. 네. 자, 그럼 이걸 발제를 주셨던 우리 이 기자님이 이제 마지막 마무리로 또 뭐 못다한 얘기나 내지는 또 결어 비슷하게 한번 뭐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은 뭐 그런 북한의 공격 수단에 대해서는 저희도 창이 있다면 우리는 또 방패가 있지 않습니까? 네. KMD 시스템을 활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패트리어트 3, 뭐 철매라든가 이런 것도 준비돼 있고 대포병 수단은 뭐 K9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천무라든가 동등한 수단으로 타격할 수 있으니까 전혀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중요한 건 천무 2, 천무 3까지 가죠 지금. 그렇죠. 네. 거기에 네. 뭐 지금 탄도미사일 전력 꾸준히 지금 늘어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KT SSM인가요? 아 그렇죠. 네. 예. 그것이 바로 그 화력 여단의 중핵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북한 전혀- 방사포 죽어봐라 한번. 네, 그러니까. 한번 그것이 이제 전력화된다면은 구형추가 확 바뀔 것 같아요. 네. 네. 대응 수단으로서 뭐 막강하게 준비가 그렇죠. 되는 거죠. 예. 북한 포병 양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거의 대응, 그거보다 더 어떻게 보면 강한 전력의 대한민국 포병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포병은 포병끼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항공전력으로 또 엄청난 그 억제하는 공격력이 수단도 있기 있었어요. 때문에 네. 그들의 지금 재래식 포병 전력을
우리 지금으로서는 뭐 그렇게 큰 위협에서 조금은 내려놔도 그렇죠. 되지 않을까 예.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이번 시간 그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봤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떡!